인생에서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저에게 떠올리기 싫은 그때가 생각납니다. 체코 프라하 외곽 빈민가 아파트 옥상에 서 있던 그날 바람에 날리던 계약서 한 장이 제 발밑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20살 여동생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걷다 넘어지던 그 밤의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회의 끝에 나온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라. 거기서 결혼하면 살릴 수 있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엄마의 손을 놓던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당신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체코 프라하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3이던 그해 봄, 저는 쇼핑몰과 카페를 오가며 모델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전단지 촬영 한 건에 50유로. 그것도 한 달에 서너 건 들어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술에 의존했고 엄마는 청소부로 일했지만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저는 사실상의 가장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10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났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프라하 구시가지의 첨탑들은 아름다웠지만 저희에게는 너무 먼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20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테레자.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테레자는 저와 달리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도 좋았고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테레자가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테레자가 자전거를 타고 학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에서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운전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테레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테레자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척추신경이 손상됐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는 대기 기간만 최소 2년입니다. 그 사이에 근육이 위축되면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년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척추 전문의가 부족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요. 응급 환자가 아니면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테레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레자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테레자. 언니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테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면 안 돼. 나는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살짜리 여동생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레자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테레자,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꼭 다시 걸을 거야. 테레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무서워.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해? 저는 테레자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테레자를 다시 걷게 만들겠다고. 저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눈물도 없이 말했습니다. 안나, 우리한테는 돈이 없어. 병원비를 낼 방법이 없단다. 엄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 12시간씩 사무실 청소 일을 했지만 그 돈으로는 우리 가족 4명이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나, 미안해.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프라하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테레자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노트북을 켜고 밤새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해외 병원, 수술 비용, 의료 대출.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테레자가 넘어지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병원, 오스트리아 병원, 폴란드 병원까지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5만 유로입니다. 5만 유로.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를 기적을 바라며 낮에는 촬영 일을 하고 밤에는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은 쇼핑몰 신상품 광고 촬영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어야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촬영 감독이 말했습니다. 안나, 좀 더 밝게 웃어봐요. 생기가 없어 보여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안나,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감독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쉬는 게 어때? 쉬다니요.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쇼핑몰 촬영 현장에서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레나.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몇 년 전까지 같은 일을 하다가 지금은 해외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레나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안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테레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다고. 레나는 한참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나, 혹시 한국 국제결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한국 국제결혼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레나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결혼 중개 시스템이 있어. 농촌이나 지방 도시에 사는 남자들이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면 생활비 지원도 받고 가족 초청도 가능해. 병원비 같은 것도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왜 돈 때문에 결혼을 팔아요? 레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화내지 마. 나도 그냥 한 가지 방법을 말해준 거야. 네가 선택할 문제야. 저는 그날 촬영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국제 결혼이라니. 그건 제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관광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델로 일하면서도 언젠가는 더 큰 무대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사진 작가가 되고 싶었고 체코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파리나 밀라노 같은 도시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테레자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미래를 잃어가는 제 동생이.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자 수프였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 자주 오르는 메뉴였습니다. 싸고 배부르니까요. 엄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안나, 오늘 촬영은 어땠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나, 너무 무리하지 마. 네가 쓰러지면 안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고 아버지는 어디론가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테레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테레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밤 11시쯤 저는 레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레나, 그 한국 국제결혼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진심이야?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레나를 만났습니다. 프라하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레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안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레자를 살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 해야죠. 레나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연락처를 알아볼게. 하지만 안나, 이건 내 인생이야. 신중하게 생각해. 레나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도 사실 비슷한 길을 고민했었어. 하지만 나는 결국 안 갔어. 무서웠거든. 모르는 나라, 모르는 사람과 사는 게.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어떤 날은 후회하고 어떤 날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레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중개를 하는 에이전시의 연락처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상담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동생의 수술비가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와 화상 미팅, 그리고 결혼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수술비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상대 남성분과 협의해야 합니다. 보통은 결혼 후 가족 초청이나 의료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누가 모르는 여자를 위해 그런 큰 돈을 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상담원은 알겠다며 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사진, 학력, 직업. 사진을 보내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내야 할까요? 저는 결국 모델로 촬영한 사진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골랐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그때 제 마음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화상 미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화상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는 내내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나이는 몇 살일까? 저를 어떻게 대할까?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 밤마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을 했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무표정한 얼굴, 작업복 차림. 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입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준호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사가 중간에서 말을 전달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9입니다. 39이라니. 저보다 16살이나 많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농기계 정비 일을 합니다. 충청도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일해요. 대화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있습니다. 학력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차갑고 무미건조한 거래일 수 있나요? 그런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한국으로 오려고 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사고로 다쳤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돈이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5만 유로입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돈이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전부는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1만 유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압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었다고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았어요. 그 마음 압니다. 저는 준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구나. 그렇게 화상 미팅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끄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테레자를 살리려면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에 있는 테레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테레자, 언니가 방법을 찾았어. 테레자는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 거기서 일하면서 내 수술비를 마련할게. 테레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결혼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테레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언니, 하지 마. 나 괜찮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레자, 언니가 결정한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뒤 제 계좌로 1만 유로가 입금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 뭉치를 보니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이 돈으로 테레자를 살릴 수 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예약금을 내고 테레자의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2달 뒤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활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비는 얼마나 드나요?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수술 후 최소 6개월은 집중 재활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약 2만 유로 정도입니다. 2만 유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돈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자 서류, 결혼 서류, 건강검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결혼 중개 에이전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검진은 받으셨나요? 한국어 공부는 시작하셨나요? 저는 모든 걸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사서 기본 문장을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외우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사랑이라니. 저는 준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사랑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결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테레자를 자주 만나러 갔습니다. 테레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테레자의 다리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요. 수술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레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테레자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수술받고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꼭 다시 걸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저는 병실에서 테레자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가고 간호사들도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테레자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내려왔습니다. 테레자, 뭐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테레자는 침대 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힘을 주면. 그 순간 테레자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테레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테레자. 저는 급하게 달려가 테레자를 붙잡았습니다. 테레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걸을 수 있을까? 나 이대로 평생 휠체어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야? 테레자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테레자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테레자. 너는 다시 걸을 거야. 언니가 꼭 방법을 만들게. 테레자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테레자를 다시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네요. 하지만 혼자 일어서려고 하면 안 돼요. 간호사의 말에 테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밤 저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중에 살면 된다고. 지금은 테레자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 제 꿈, 제 미래, 제 자유. 그 모든 것을 테레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가 잠든 테레자를 바라봤습니다. 테레자는 잠결에도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테레자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테레자, 언니가 꼭 너를 다시 걷게 해줄게. 약속해. 출국 날짜가 잡혔습니다. 테레자의 수술이 끝나고 2주 뒤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병원에서 6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됐고 의사 선생님은 재활만 잘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직후 테레자를 봤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테레자는 마취에서 깨어나며 물었습니다. 언니 수술 잘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잘 됐어. 의사 선생님이 잘 됐대. 테레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에는 시간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집중 재활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저는 그 돈을 한국에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테레자를 만났습니다. 테레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아팠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언니, 정말 가야 해? 테레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가야지. 너 재활비 벌어야지.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 인생이. 저는 테레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테레자, 너는 내 동생이야. 가족을 위해 뭔가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미안해하지 마. 테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테레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테레자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언니 없으면 어떡해. 저는 테레자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테레자,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언니는 매일 전화할게. 영상통화로 얼굴도 보고. 테레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안나, 건강하게 잘 지내렴. 엄마가 너한테 이런 짐을 지워서 미안하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있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울면 안 됐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네가 힘들 때 열어봐.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 다시 이 도시를 볼 수 있을까? 비행시간은 12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준호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그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39살. 농기계 정비 일을 한다. 충청도에 산다. 가족을 위해 아버지를 돌봤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화상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느라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제 짐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차가 밖에 있어요. 가시죠. 대화는 짧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차를 타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운전만 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높은 빌딩, 넓은 도로, 산과 강. 모든 게 체코와 달랐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높은 건물도 별로 없었습니다. 준호의 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나이는 70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주름이 많았습니다. 왔니? 어머니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로만 말했고 저는 영어로만 대답했습니다. 답답한 날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니는 제 요리 솜씨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어머니는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준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모델로 일하던 제가 이제는 가정주부가 된 것입니다. 첫 주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식 청소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는 것. 하지만 어머니의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여기도 안 닦았네. 저기 먼지 그대로네. 어머니의 한국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다시 청소하라는 손짓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와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침묵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말수가 적었고 저는 한국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됐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지금 재활 중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준호와 같은 방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마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맞는 걸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단어를 외웠습니다. 조금씩 말을 배워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맛있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어머니와 준호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 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었어요. 어머니는 눈이 커졌습니다. 오, 한국말 하네. 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밤은 외로웠습니다. 준호는 늘 피곤해 보였고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체코에 있는 테레자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어. 보조기 차고 몇 걸음 걸었어. 테레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화면 속 테레자는 물리치료실에 있었습니다. 보조기를 차고 평행봉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잘했어, 테레자. 언니가 너 꼭 한국으로 데려올게. 테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내가 살았어.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테레자를 위해 제 인생을 맡긴 삶.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나, 시장 가자. 저는 어머니를 따라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야채를 고르며 저에게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건 배추. 이건 무. 저는 따라 말했습니다. 배추. 무.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잘하네. 그날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던 거구나.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체코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델로 일하던 시절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쇼핑몰 촬영, 카페 광고, 잡지 사진. 그 시절에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저만의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안나 씨? 저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체코에서 모델로 일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준호는 사진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안나 씨, 그때 되게 행복해 보이네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그때는 행복했어요. 자유로웠으니까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안나 씨를 이렇게 답답하게 만든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이런 결혼이 안나 씨한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선택했죠.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한때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농기계 정비가 아니라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었죠. 서울에 가서 자동차 정비소를 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에 남았습니다. 저는 준호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준호도 저처럼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가족이니까요. 안나 씨도 그렇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은 건. 안나 씨, 우리 조금씩 노력해봐요. 사랑하는 결혼은 아니지만 서로 의지하는 관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준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네, 그래요. 노력해봐요. 그날 밤 준호와 저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꿈, 상처에 대해. 준호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는 28이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을 팔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2년을 더 사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아버지를 끝까지 모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저는 준호에게 체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오늘 김치 담그는 거 배워볼래? 어머니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것. 이렇게 해. 손으로 꾹꾹 눌러.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김치를 만들면서 어머니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조금씩 한국 생활이 견딜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체코가 그리웠습니다. 테레자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엄마가 공항에서 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나,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힘들 때는 이 편지를 읽어.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사랑해,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의 필체가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준호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테레자가 있었습니다. 테레자는 체코에서 재활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안나, 오늘 회사 동료 중에 재활 관련 일하는 사람 만났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활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 대전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일한대요. 제가 안나 씨 동생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상담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네, 내일 시간 있으면 같이 가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준호와 저는 대전에 있는 재활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대전은 충청도의 큰 도시였습니다. 건물도 높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병원은 크고 깨끗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에 최신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지인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름은 민수예요. 민수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테레자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척추 신경 손상, 수술 후 재활 중, 하지만 비용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국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초청으로 오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동생도 한국으로 올 수 있나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서류 절차가 필요하지만 안나 씨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니까 가족 초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수는 저희를 재활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다양한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평행봉, 러닝머신, 근력운동기구. 환자들이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3시간씩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수중치료 모두 가능해요.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안나, 울지 마요. 이제 동생 데려올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정부 지원과 병원 지원을 합쳐서 약 60% 정도 감면됩니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민수는 계산기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6개월 재활 프로그램 기준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체코에서 필요한 돈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바로 테레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테레자, 들어봐. 너 한국으로 올 수 있어. 테레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언니,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여기 병원에서 재활치료받을 수 있대. 준호 씨가 도와줬어. 테레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테레자,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꼭 데려올게. 엄마도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울며 말했습니다. 안나, 정말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테레자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안나, 왜 울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뻐서 울어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 준호는 웃었습니다. 저도 기뻐요. 안나 씨가 행복하니까.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테레자를 살릴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조금씩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초청 비자, 병원 초청장, 의료 기록. 준호도 도와줬고 어머니도 응원해줬습니다. 안나, 동생 빨리 데려와. 우리가 도와줄게. 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서류가 거의 다 준비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준호의 형이 집에 왔습니다. 이름은 준석. 준호보다 3살 많았고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명절이 아닌데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준석은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야? 준석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형, 이 사람이 내 아내 안나예요. 준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 돈 때문에 온 사람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그런 말 하지 마. 준석은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결혼이 뭐가 좋다고. 집안 망신이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준석은 계속했습니다. 준호, 너 나이가 몇인데 이런 결혼을 해. 한국 여자 얼마든지 있잖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제 동생을 살리려고 온 거예요. 준석은 비웃었습니다. 동생 살리려고? 그게 돈 때문 아니고 뭐야? 결국 한국 의료 시스템 이용하려고 온 거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당신들 나라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제 동생은 이미 끝났어요. 한국이 저희 가족을 살렸어요. 준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 해요. 어머니 도와드리고 준호 씨 뒷바라지예요. 저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저를 외국인 취급하지 마세요. 준호가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안나 말이 맞아요. 안나는 가족을 위해 여기 왔어요. 우리나라가 그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준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준석이 나가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안나, 미안하구나. 준석이가 좀 고집이 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날 밤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안나, 미안해요. 형이 좀 보수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화를 냈네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안나 씨가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 말 듣고 뿌듯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었다면 테레자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을 것입니다. 며칠 뒤 준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와 한참 통화하더니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이 미안하대요. 그리고 동생분 오시면 도와주고 싶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도 생각을 바꿨나 봐요.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씩 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드디어 테레자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테레자를 만난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테레자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언니. 테레자는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테레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테레자, 잘 왔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엄마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안나, 고생 많았구나.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잘 지냈어요. 준호도 옆에서 테레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예요. 테레자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도 테레자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요. 피곤하죠? 쉬어요. 엄마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테레자는 그날부터 대전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고 보조기를 차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매주 병원에 가서 테레자를 만났습니다. 준호도 가끔 함께 갔습니다. 언니, 나 오늘 3걸음 걸었어. 테레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테레자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테레자. 정말 잘했어. 민수 물리치료사는 말했습니다. 테레자 씨, 회복 속도가 빨라요.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테레자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1달, 2달, 3달이 지났습니다. 테레자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보조기를 차고 걸을 수 있게 됐고 조금씩 거리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테레자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보조기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테레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수 물리치료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씨, 오늘 테레자 씨가 큰 진전이 있었어요. 직접 보세요. 저는 재활실로 들어갔습니다. 테레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조기도 없이, 평행봉도 잡지 않고,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테레자는 제게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테레자. 테레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걸었어. 나 혼자 걸었어. 저는 테레자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치료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제 꿈도, 제 자유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테레자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테레자가 걸었어요. 혼자 걸었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안나 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안나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제 동생을 다시 걷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테레자가 걸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안나 덕분이야.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어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나, 너는 이제 우리 딸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테레자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보조도구 없이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뛸 수도 있었습니다. 테레자는 한국에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대전의 한 병원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같은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곳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호와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어머니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안나, 체코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해 볼까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나 씨 엄마랑 가족들이 테레자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비행기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렇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엄마와 작은 오빠를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끊지 못했고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엄마와 오빠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테레자는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준호도 함께 갔습니다. 엄마가 입국장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는 테레자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테레자. 테레자는 엄마에게 걸어갔습니다. 두 발로 혼자서. 빠른 걸음으로. 엄마는 테레자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테레자, 네가 걷는구나. 뛰기까지 하는구나.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오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항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도 함께했고 준호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식탁에는 한국 음식과 체코 음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만들었고 엄마는 체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나는 이제 우리 딸이에요. 가족이니까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딸들을 살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안나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나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날 밤 엄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나, 너 행복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 행복해요. 엄마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됐어.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준호 씨도 좋은 사람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엄마와 오빠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대전도 구경하고 서울도 갔습니다. 테레자가 일하는 병원도 방문했습니다. 엄마는 테레자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테레자, 네가 정말 대단해. 환자들을 돕고 있구나. 테레자는 웃었습니다. 엄마, 저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제가 도와줄 차례예요. 일주일 뒤 가족들은 다시 체코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안나,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구나. 너희를 여기 살게 해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를 공항에서 배웅하고 저는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안나, 고향이 그립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준호 씨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테레자가 있으니까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저도 안나 씨가 있어서 좋아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됐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재활병원에서 국제환자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 환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체코어, 영어, 한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역도 가능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저를 환영했습니다. 안나 씨,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외국 환자들이 안나 씨를 보면 안심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 물리치료사가 격려해줬습니다. 안나 씨, 잘할 거예요. 안나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루마니아에서 온 한 여성이 병원에 왔습니다. 이름은 엘레나. 35살이었고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도 척추 부상으로 재활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와줬습니다. 병원 시스템을 설명하고 재활 과정을 안내했습니다. 엘레나는 제게 물었습니다. 안나 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 한국으로 왔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엘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안나 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엘레나 씨도 할 수 있어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안나 씨. 그날 저녁 저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준호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한 환자를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제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준호 씨 덕분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안나 씨 스스로 해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23세 인생을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새롭게 샀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체코에서 저는 누군가의 언니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나 자신이 됐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테레자는 지금 대전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저, 준호, 어머니, 테레자. 가족입니다. 엄마는 체코에서 가끔 전화를 걸어옵니다. 안나, 잘 지내니? 저는 대답합니다. 네, 엄마. 저 정말 잘 지내요. 테레자는? 테레자도 잘 지내요. 환자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엄마는 웃으며 말합니다. 다행이구나. 너희가 행복하니 엄마도 행복해. 준호는 여전히 농기계 정비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줍니다. 안나, 오늘 김치 맛있게 담갔네. 안나, 옷 이쁘게 입었네. 작은 칭찬들이지만 저는 그 말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돕습니다. 어제는 폴란드에서 온 환자를 도와줬고 오늘은 베트남에서 온 환자를 도와줬습니다. 내일은 몽골에서 온 환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진심입니다. 한국은 저를 도와줬습니다. 제 동생을 살려줬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걷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언니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제가 원했던 인생이라고. 퇴근길에 준호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안나,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오늘도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씨, 자랑스러워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계약 같은 결혼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힘든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변화할 겁니다. 더 강하고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